저는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 중 하나로 배터리를 꼽고 싶은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은 물론이고 리모컨, 시계, 장난감 같은 일상적인 전자제품까지 배터리는 거의 모든 생활기기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여러 종류의 배터리 중에서도 AAA, AA 사이즈라고 불리는 원통형 배터리, 이 배터리들은 왜 전압이 1.5V로 정해져 있을까요? 이 이유는 아주 오래된 배터리 발명의 역사와 깊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뭉치과학에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형 배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측 하단에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전압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기는 결국 전자가 움직여야 흐르게 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전압은 전자를 움직일 수 있게 밀어주는 힘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여기 물이 가득 든 음료통이 있어요. 이 음료통에서 물을 따르기 위해 꼭지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흘러나오겠죠? 그럼 이 당연한 현상은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위쪽에 있는 물과 꼭지 부분 물 사이에 높이 차이에 따른 에너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에너지 차이가 물을 음료통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물의 높이 차가 클수록 물은 더 세게 나오겠죠. 배터리의 전압도 이와 똑같아요. 배터리의 양극은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물질을 사용하고, 음극은 주로 전자를 잘 내주는 물질을 이용하는데요. 이런 전기적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고, 바로 이 전기적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압이 크면 전자가 흐를 수 있는 에너지가 더 크고, 전압이 낮으면 그만큼 작은 힘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건전지는 왜 1.5V일까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 정한 규칙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배터리는 1800년 알레산드로 볼타가 발명한 볼타 전지인데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쓰는 전압의 단위 볼트도 바로 이분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어쨌든 볼타 전지는 구리를 양극으로, 아연을 음극으로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만 있다고 전기가 흐르는 건 아닙니다. 외부 회로에서는 전자가 이동하지만 전자가 계속 움직이려면 내부에서는 이온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요. 이때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전해질이 뭔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쉽게 소금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 자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소금을 녹이게 되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전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서 물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변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 내부에서도 이온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볼타 전지에는 황산 수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황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부식성이 강하고 피부에 닿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어 실제 생활에서 쓰기에는 제약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1866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조르주 르클랑셰가 새로운 전지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강산 대신 약산성 물질인 염화 암모늄을 전해질로 사용했는데요. 이른바 르클랑셰 전지입니다. 이 전지는 아연을 음극, 이산화 망간을 양극으로 사용하는 구조였는데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하기도 쉽고 저렴했으며 배터리 자체도 비교적 안전했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A, AAA 형태의 배터리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개발된 르클랑셰 전지는 도자기 단지에 전극을 넣고 전해질로 사용되는 염화 암모늄 용액을 채운 형태였어요. 휴대용이라기보단 고정된 장치에 알맞은 구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클랑셰 전지는 발명 직후부터 프랑스와 유럽의 전신국에서 바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이야 연락이라는 게 너무 쉬운 시대지만 19세기만 해도 모스 부호를 통해 정보를 보내는 것이 유일한 원거리 통신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모스 부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보내는 전신기라는 장치에는 안정적인 전원이 꼭 필요했는데 이 조건에 딱 맞는 것이 바로 르클랑셰 전지였어요. 이후 1876년 알렉산더 벨이 발명한 전화기가 상용화되면서 르클랑셰 전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전화 교환기에는 수백 개의 전지가 필요했는데요. 여기에 르클랑시의 전지가 필수적인 전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벨도 르클랑시의 전지가 있었기에 전화기를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었던 셈이에요. 어쨌든 르클랑시의 전지는 이후 신호장치, 손전등 등으로 사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면서 배터리라는 것이 인류의 삶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바로 이 르클랑시의 전지의 출력 전압이 1.5V였습니다. 실제로 아연과 이산화 망간 사이의 전위차는 이론적으로 약 1.7V 정도이지만 내부 저항 등의 영향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은 약 1.5V였어요. 이 때문에 배터리의 전압은 1.5V라는 인식이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다만 르클랑시의 전지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긴 시간 사용하거나 큰 전류를 내는 데는 그 성능이 부족했고요. 액체 전해질 때문에 휴대성도 매우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20여 년이 지난 1887년 독일의 칼 가스너가 해결하게 되는데요. 칼 가스너가 르클랑시의 전지의 전해질을 풀이나 젤 형태로 만들어 고정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배터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 액체가 아닌 전해질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 전지를 드라이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건전지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요. 드라이셀을 일본에서 말을 건자를 써서 건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대로 지금까지 굳어지게 된 것이에요. 드라이셀 개발 이후 1899년 충전이 가능한 니켈 카드뮴 전지가 등장했고요. 1950년대에는 드디어 산성이 아닌 알칼리성 전해질을 사용한 아연, 이산화, 망간, 알칼라인 전지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AA, AAA 규격의 소형 배터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866년 르클랑시의 전지가 우리 인류의 삶에 배터리라는 것을 자리 잡게 만들어주면서 이후 배터리의 성능이 점점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전자기기가 1.5V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배터리들도 자연스럽게 1.5V를 유지하며 호환성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5V라는 배터리의 전압은 1866년에 개발된 르클랑시의 배터리에 사용된 아연, 이산화, 망간이라는 양극과 음극의 재료 조합에 의해 결정된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배터리의 양극, 음극 재료는 아연, 이산화, 망간일까요? 현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AA, AAA 타입의 충전식 배터리는 대부분 니켈 수소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는 양극의 니켈 산화수산화물 그리고 음극의 수소 저장합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니켈 수소 배터리의 양극, 음극 전압차는 놀랍게도 1.5V가 아닌 1.2V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충전식 배터리는 모두 1.2V가 표준 전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튬이온 충전 배터리도 건전지 모양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전지는 보통 양극의 리튬 금속 산화물, 음극의 탄소를 사용하고 있고 배터리의 전압 범위는 약 2.5V에서 4.2V 사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AA, AAA 리튬 이온 배터리를 보면 전압이 1.5V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비밀은 바로 내부 회로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에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있고 그 안에 전압 변환 회로가 있어서 출력을 억지로 1.5V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일반 건전지와 똑같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기술인 거죠. 이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된 1.5V 표준에 맞추기 위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건전지의 전압이 왜 1.5V로 정해졌는지 그 역사와 과학적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무려 1866년에 정해진 전압 기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주 오래전의 인류와 현재 인류를 이어주는 것이 또 과학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